공천 개입과 관련해서는 계속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어제 서울의 소리랑 함께 방송을 했었는데요. 그 관련해서 그 김대남 전 비서관 이름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왜냐면 보도하기 전에는 사실은 보도 자료를 안 냈었는데 그 보도 직전에 그 기자들에게 이제 보도자를 돌려서 본인이 커밍아웃을 했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또 변명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름이 지금 나와버린 상황이라서 김대남 전 그러니까 시민사회 소통 쪽에 있는 비서관 직무대리까지 했었던 사람이죠. 낮은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네. 직제상으로도 대통령실에 그래도 상위 네. 그룹에 속하는 사람이고 또 맡은 일 자체가 그렇죠. 이게 상당히 그 저기 시민사회 쪽의 어떤 소통 통로라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제 그 주로 극우 유튜버들 그 초청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사진도 찍고 대통령실 구경도 시키고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는 걸 봤을 때는 어쩌면은 대통령의 심기와 멘탈을 관리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서라고 할 수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호 세력을 만드는 그렇죠. 하나의 그 연결고리도 되는 거고, 또 인정도 받았다고, 그렇죠. 일 잘한다고. 그래서 이 돌쇠같이 예. 뭘 시키면 빨리빨리 하고 예. 바로바로 결과를 피드백해주는 스타일이고. 인정받은 그 과정도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명수 너가 나를 때리면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내가 이쪽에서 인정을 받아. 이거는 야, 이 사람들의 멘탈리티, 이 사고방식이 그러니까 인정을 해줬다는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MBC가 공격을 하고 뭐 이른바 진보 언론이 공격을 하면 너는 잘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이 어떻게 이런 아니, 그 그러니까 유치한 생각을 하고 계속 유치한 게 아니라 이게 전형적인 간신의 멘탈이라고. 그게 간신의 멘탈이에요? 전형적인 간신의 멘탈이죠. 그렇게 해서 그 저기 권력자의 선호를 기가 막히게 경로를 딱 보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성과를 내는 이게 간신의 정확한 그 경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본인은 이념이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은 이념이 없어요. 나는 우파처럼 비춰줘야 공천받기도 좋고 내 밥줄이 튼튼해지는 거야. 그렇지, 우파처럼. 그러니까 우파 수박이요. 이 사람은 우수박이야, 우수박. 우파 수박이라고. 마음속은 극우파가 아니야. 마음속은 극우파가 아닌데 근데 그냥 그렇게 비춰주는 게 좋은 거야. 그래서 장진수 기자 얘기는 그 이명수하고 대화 중에 대통령이 너무 이념으로 가서 탈이다. 맨날 이념 얘기하고 무슨 뭐 자유 얘기하고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지. 뭔 그죠. 이념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전형적인 수박이자 간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황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10월까지인가 이제 근무를 했어요. 용산에서 근무를 하다가 6개월 정도 앞두고 4월에 총선이었으니까 나왔습니다. 나와서 나는 용인갑이야 라고 하면서 그쪽에서 이제 열심히 텃밭을 깔고 있다가 2월쯤에 이제 이혼모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주 이제 경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혼모는 김건희 사람인데 자기도 이제 대통령실에서 들은 게 있었나 보죠. 직접 보고 들었겠지. 보고 들었겠죠. 다 알지. 그 부분을 한번 좀 들려주실래요? 다시 한번? 그 이혼모 하면 어떤 사람이야? 여사 문제잖아. 그렇죠. 예. 그거를 지금 그 저기 용인갑으로 가게끔 작업치고 있는 거를 바로 이철규가 하고 있다고. 그거를요? 예. 왜냐면 이철규가 그 용산 그 여사를 지금 대변해서 거기서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야,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 많이 하고 있긴 있네요. 하고 있지. 그 루트가 이철규야. 이철규가 저 용산 지금 마사지 하고 있는 거야. 왜냐면 그 이제 잘못되면 이철규 날라가거든. 잘못되면 예. 이혼모 잘못되면 이철규가 날라가. 자, 저게 지금 김건희, 이철규 당시 공관위원 이 루트는 당시에도 의심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살아있고 그 루트와 저쪽에 한동훈 루트, 공식 루트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그런 어떤 보도나 논평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저걸 보면서 어저께 진행하시는 것도 봤는데 그러니까 좀 엉뚱한 얘기인데
도대체 이명수 기자의 매력은 뭐길래 아, 저렇게 사람들이 다 주주주주 나 실토 김건희도 막 주주주주 털어놓고 저 김대남도 뭔데 궁금하더라고. 매력이 있는 뭐가 기자인가 매력이? 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잘하는 게 있잖아요. 각자 기자들도 저도 뭐 하지만 저는 저런 능력은 없어요. 이게 좀 분석하고 뭐 이런 거는 있는데 탁월한 능력. 탁월해 내가 보기엔. 일단 박수 한번 대단합니다. 박수 쳐주고 이제 이게 그거잖아요. 이원모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중매를 섰다. 결혼할 때 중매를 선 걸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그 이원모 부인이 그 민간인으로 그 전용기 1호기 그렇죠. 탔다라는 것도 그때 언론 보도 있어서 도대체 무슨 신문으로 탄 거냐 이런 논란도 있었고 그래서 이원모를 윤석열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도 굉장히 아낀다라는 거는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김건희와 이원모 부인이 굉장히 또 가깝다라는 것도 지금 여러 이제 언론 보도로 이제 알려져 아니 저 있고. 녹취록에도 나와요. 그러니까요. 예, 신모 씨가 직접 전화를 하면 바로바로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도. 예. 그러니까 뭐 이제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이원모가 용인갑으로 갈 때 사실 한동훈에서도 딱히 문제 제기를 안 한 것은 용인갑이 원래 좋은 맛이잖아요 여기가. 그렇더라고요. 전에 국힘이었어요. 선거법 위반 때문에 이제 날아갔지만 19, 20, 21 다 국힘이었어. 예, 다 이번에 이제 졌지만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원모가 검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동훈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딱히 문제 제기를 안 한 거지. 그러니까 두 라인이 충돌할 일이 별로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러네.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이원모가 이렇게 받은 거고 김대남 넋두리였다. 넋두리가 너무 디테일해. 이게 넋두리는. 넋두리였다뿐만 아니라 나는 거짓말을 한 것이다가 있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했다 그때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분도 이 말하는 걸 쭉 들어보면요. 좀 순진과더라고. 생각보다 좀 순진한 사람이야. 예. 그리고 강원도 분들의 뭐 특징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순진하시잖아요. 수수무구하신 분들이 많아. 예.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 하나는 예. 순수할 수도 있고 하나는 본인이 권력 과시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 있잖아. 김건희 여사도 그랬거든 그때. 그러니까 너무 막 자랑하고 싶은 묻지도 거야. 않은 말을 막 해줘. 막 계속 하는 거야. 우리가 뭐 좌파 뭐 오야부이네 막 이런 얘기 막 이상한 단어까지 써가면서 저 김대남도 제가 보기에는 뭐 전 잘 모르는 양반인데 저 자리에 가서 자기가 권력을 보니까 이거를 누구한테 막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지. 이명수가 살살 긁은 거지.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그냥 줄줄줄 나온 거야. 내가 이명수 칭찬해 진짜. 아니 거기에다가 오늘 장진수 기자하고 방송을 하다 장인수. 기자하고 하다 왔는데 그 이명수 기자가 지금 통화 녹취를 가지고 그 서울의 소리에서 방송을 한 것이지만 그렇죠. 실제로는 술도 꽤 먹었대요. 김대남하고 이명수 기자가 나는 정말 궁금한 거는 사실은 그 자리에서 한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이명수 기자가 앞으로 어떻게 입장을 밝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걸 훨씬 뛰어넘는 엽기와 변태 민낯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이다. 사실 전화 통화보다는 술 마실 때 더 많은 얘기를 하지 않나?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도 그 김대남의 진술만으로만 만약에 취재를 다른 방증 취재를 하지 않고 김대남의 진술만으로만 다 덮어서 이런 거 저런 것도 있어요라고 쭉쭉쭉쭉 보도를 했다면 아마 이것보다 훨씬 더 쇼킹한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진짜 용산은 정말 강아지판이구만. 돌아가는 게 무슨 가게냐 여기가? 마트도 이렇게 운영이 안 될 것 같다야. 한 10명 운영하는 마트도 이런 수준은 아닐 것 같아. 스스로 자평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대로 이제 개인의 독백처럼, 김대남의 개인의 독백처럼 듣고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확인 취재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용산에 있었던 사람한테 똑같아? 너도 같은 의견이야? 이렇게는 말하지는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취재가 안 되니까 그런 건 불가능하니까 보도를 안 하는 것뿐이고 그러니까. 그 5시간 안에는 굉장히 이 나라가 정말 강아지판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어떤 의심을 가질 만한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건 나중에 책으로 나올 것 같은데. 7시간 책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근데 어떻게 비서관 직무대리까지 한 사람이 그렇게 인식을 하냐는 거지. 모든 거는 김건희로 통하고 나는 공천하려면 윤석열이 아니고 김건희한테
해야 줄 서야 되고 뭐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냐는 거지. 실제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네. 애초에 용인에 갔을 때 내가 자력으로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을까? 대통령의 든든한 지원과 뭔가를 기대하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뭔가? 그런 내가 여기 그래도 용산에 있었는데 그리고 이분이 용산에만 갑자기 이제 용산에서 뭐 갑자기 나타난 분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선거운동을 한 거잖아요. 대선 때. 그렇죠. 무슨 선거본부에 어디에 조직국장인가 뭔가를 했어요. 또 이분이. 그래서 전국에 무슨 단체를 쭉 뭐 하는 뭐 실무적인 역할을 하고 뭐 그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보수 단체를 했던 관여했던 사람들한테 하고 다닌 얘기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는 자유롭게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했지만 그 이후에는 대통령이니까는 우리는 이제 아닌 걸로 아는데 그다지 자유롭지 않은 부분도 있지 않느냐 전화나 문자가 그때 그러면 그 대리로 전화를 이렇게 해준다거나 대리로 문자를 보내거나 이런 역할을 누가 했느냐 내가 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얘기 하고 다니는데 누가 와가지고 제지를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렇게 용산에 있지만 그렇게 먼 사이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렇게 먼 사이는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이분이 김건희 여사 이 얘기대로라면 김건희 여사, 김건희 픽에는 밀리는 거예요. 이게 용산 권력의 본질이다라는 거를 보여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이원모 건이 왜 또 재밌다고 생각하냐면 애초에 이원모 전 비서관은 공천 신청한 데가 강남을이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잘 생각을 해보면 강남을에서 사고가 났거든요.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이 여기 현역이었잖아요. 여기다가 자기가 현역이니까 자기가 신청했단 말이에요. 그 이원모 전 비서관이 여기다 또 신청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둘이 충돌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충돌을 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화를 냅니다. 갑자기 화를 내서 아니 왜 다들 이렇게 좋은 지역구에만 공천 신청하면 어떡하니? 화를 내서 그 당시 보도로 확인된 겁니다. 화를 내서 이게 박진 장관한테 하는 얘기냐 이원모 전 비서관한테 하는 얘기냐. 왜냐하면 그때는 김건희 여사가 뭘 꽂았다라는 얘기는 그때는 안 했을 때니까 박진 전 장관도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선택을 해가지고 외교부 장관을 한 사람이고 이원모 전 비서관도 용산에 있었는데 어쨌든 용산에서 비서관 한 사람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면 둘 다 윤석열 사람일 텐데 그때 시각으로는 두 사람이 거기서 충돌을 했는데 왜 여기 강남에다 신청하고 그래? 화를 내는데 누구한테 화를 내는 걸까? 누가 비키는 걸까? 이렇게 굉장히 관심 많이 가졌거든요. 그렇죠. 둘 다 사라졌어요. 한 명은 종로로 갔나 그렇고 한 명은 이제 용인으로 갔나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때 그 교통 정리를 어떻게 한 거냐를 지금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그때 윤석열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 믿고 현역이 자기 지역구에 신청한 사람이 이원모가 신청해서 이게 조정을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믿고 신청한 사람하고 김건희 여사가 뒤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신청을 해서 조정이 안 되는 상황이 되니까 둘 다 날아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믿고 신청한 사람이 우리가 기존의 보수 정당에 논리되려면 돼야죠 무조건. 네. 그 이 사람이 날아간 거예요 지금. 그리고 물론 문제고 그리고 법적으로도 문제지만. 그러니까 이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날아간 거고. 그래서 이게 모양새가 이상하니까는 옮기는 사람이 용인으로 옮겨서 그렇죠. 거기서 대통령 백 믿고 뭘 하려던 사람이 지금 또 날아간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러면 용산에서 제일 힘센 사람이 누구냐가 여기서 나오는 거다. 제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행태가 저는 멘탈리티와 행태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지금 이거는 이미 이제 장인숙 기자가 이미 말을 해버렸으니까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하려고 하는 게 이제 고발사주잖아요. 네. 고발사주거든요. 근데 이게 고발사주가 결국은 저는 어떤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제 어떤 것과 연결이 되냐면 KBS, MBC 탄압 그리고 반국가 세력 댓글과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한동훈, 김건희의 댓글 공작팀이 있나? 댓글팀이 있나? 그런 이슈가 한 1개월, 2개월 전에 잠시 불거졌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했던 것들 보면 극우 유튜브 초청해가지고
청와대에서 사진 찍기 놀이하고 그리고 극우 유튜버들은 지금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자주 듣는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들이 말했던 것 위주로 세상이 돌아가고 언론인들이 많이 쫓겨나고 막 KBS 같은 경우는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TBS는 회사가 없어질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이 뒤에 그러니까 대통령 부부 뒤에 어떤 이데올로기를 전달해주는 팀이 한낱 한국 사회에서는 아마 이데올로기적으로는 이념적으로는 1%의 지지를 받기도 힘든 극우 유튜버 생얼로 만약에 나온다면 극우 유튜버들이란 말이야. 그리고 그거를 관리 또는 협조 관계를 유지하는 시민사회 소통이었던 거죠. 이 사람은. 그러면 이게 연결되는 고리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이후에 했던 행태가 댓글 공작이랑 좀 비슷해. 요 말 있잖아요. 그 딜치기 전에 하려고 했던 것. 그러니까 이철규에게 보내려고 했던 문자. 그거 한번 들려주실래요? 이게 그 확정되면 그다음 바꾸기가 어렵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좀 근데 니네가 저기가 좀 더 좀 공중파나 이런 데서 뭐 좀 이쪽에서 확 눈에 들어오게 불안을 느낄 정도로 뭐가 가야 되는데 아니 그러면 이철규 해가지고 예, 문자로 확 해가지고 예, 뭐 여사 뭐 저거 얘기하면서 예. 용인갑으로 뭐 하는 게 여사 저거 뭐 그래서 그 사천 뭐 저거 하면서 쓱쓱 건드려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새끼 같은 용인으로 못 오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예, 그 문자로 해. 예, 살짝 겁을 줘. 예. 이게 겁을 주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나. 그렇지. 굉장히 그러니까 더러운 정치. 저거는 모략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중상 모략하는데 저건 중상보다는 모략 쪽에 가깝다고. 아니, 실체는 있으니까. 모략 그렇게 하는데 저거를 이명수 기자뿐만 아니라 극우 유튜버한테 주문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또 뭔가 해가지고 이 국민의힘의 이 의사결정 구조를 흔들어 놔야 된다. 깨버려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거. 근데 저 사람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김용선도 공관위원 찾아가지고 JTBC 보도에 따르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 거기도 그랬고. 예. 거기는 또 거래도 했잖아요. 정보를 갖고 와서. 그렇지. 압박을 하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는 압박을 하고 안 되니까 또 개혁신당에 가서 딜을 하려고 하고. 그렇지. 근데 이것 자체가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정석이었구나. 그렇지. 이걸 느끼게 됐어요. 그러면 아니 그건 네. 굉장히 저로서는 이게 참 우려되는 바가 있는데. 그렇죠. 이게 국가가 이러면 안 된다고. 이게 뭐냐 하면은 네. 저도 청와대 근무를 하고 20년이 다 지났는데 지금도 그때 그 청와대 동료들하고 만나거든요. 그 연대 의식이나 동지 의식은 지금도 안 깨져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대통령이나 영부인을 욕하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 다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고 그 정권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국가에 혼신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런 거는 뭐냐면은 그런 과거의 청와대의 어떤 정서와 문화를 감안했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우선 다른 직장보다도 대통령실은 특별한 직장이에요. 그렇지. 그런데 저런 식의 어떤 시정잡배 같은 얘기를 하고 다닌다 이러면서 뭐 한다 그러면은 대부분 저렇게 가기 전에 대부분 대통령실에서 정리가 됩니다. 이번 총선에 나갈 걸러지죠. 사람들 몇 명이냐, 그 다음에 거기서 서로 또 부딪히는 놈들이 있냐, 당하고는 협의가 잘 되냐 해서 싹 정돈을 다 해줘, 정돈을. 근데 여기서도 김 여사가 그걸 했다 그러지만은 사실은 속으로는 흑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때 내 눈앞에 이익이 있으면 정권이고 뭐가 없다고 이 사람들은. 오로지 자기 이해관계로 뭉친 공동체야, 맞아요. 이 정권 자체가. 그러니까 정확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가치 공동체나 이념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공동체라고 보기도 힘들어요. 어쨌든 근데 이 결사 뭐 이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 어쨌든 뭐 이제 정치권의 관행을 인정해주면은 내가 이번에 공천을 못 받거나 좋은 자리를 못 받아도 여기에서 우리가 같은 어떤 정치적 지향점이 있고 그러면은 나중에 중용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약간의 어떤 신뢰 같은 게 있죠. 물론 그게 깨지기도 하고 뭐 그래서 불만도 나오기도 하지만 섭섭하기도 할 수 있고. 여기는 지금 못 먹으면은 지금 못 먹으면은 절대 기회가 없으리라는 걸 아는 거야. 이거는 완전 이전 투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정말로 다 극우냐? 극우도 아니야. 그러니까 극우도 아닌 것 같아. 막 아무나 데려와가지고 내가 극우 코스프레도 하고 어쨌든 내가 따먹을 것만 이번에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게 그렇다고 김 여사 뭐 정무감각 좋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엉망진창인 게 보이지 않으니까 다 충돌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교통 정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서로 다 폭로하겠다라고 하고 거기서 공작하고 있고. 개판이다 진짜. 아사리판이다. 그게 진짜. 개판이 맞는 게 실제 개 영상 쇼츠를 보면 이제 개 2마리가 있어. 그런데 여기 밥그릇 2개를 놓고 신호를 주면 이제 쫓아와서 먹는데 이게 개판인 경우에 어떻게 돌아가는 걸 보니까 와서 집 밥그릇에 집밥을 먹으면 돼. 그럼 뭐 평화로워 아무 일 없고. 그런데 지 밥그릇을 먹기 전에 옆에 밥그릇을 먼저 엎어놓더라고. 그래서 옮겨 싸워. 그래서 완전히 개판을 만들어 놓고 지 밥그릇으로 그때서야 오는 거야. 이게 힘이 세니까요. 그러면 이 새끼는 가만히 있냐고. 그러다가 집안이 난장판이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 개판 얘기 하셨지만은 이 상황이 대통령실 그러니까 저는 황당한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 사람들이 총선 출마를 이번에 많이 하려다가 저렇게 된 사례들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도 드린 말씀인데 그 과정이 웃기다는 거예요. 다들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대통령한테. 다들 어쨌든 대통령한테 물어본 제 말 한번 들어보세요. 몰라. 제 말 한번 들어보세요. 물어봤어요 대통령한테 무조건. 제가 왜냐하면 그거는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이라는 데는 어쨌든 직장 아닙니까? 그렇죠. 이 직장 그만 다니고 출마할래? 저 직장 그만 다니고 출마하겠습니다.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 최종적으로 오케이 도장 찍어주는 사람은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빨리빨리 정리하고 출마해 라고 하는 절차가 있는 거고 그래서 출마하라고 했으니까 다 나갔을 거 아닙니까? 5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그렇겠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이게 대통령이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대통령이 오케이를 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아마도 100%는 아니어도 거의 뭐 70% 80%는 공천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하고 가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윤석열 정권의 윤석열 대통령은 와가지고 어떤 녀석이 나 총선 출마하고 싶어요라고 해요. 그러면은 출마를 하는 거는 개인의 자유 아닌가? 그러니까 가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출마해라 그러면. 출마해라. 근데 이거는 정무적 판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 상상이에요. 그냥 그래서 다들 출마 허가를 득한 거예요. 갑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정무적 판단, 누가 어디에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케이 찍어준 거와는 별개로 커튼 뒤에서 김 여사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지역에 간 사람하고 실제로 어느 지역에 누가 꽂힌 거하고 이게 균열이 난 거잖아요, 지금. 그래도 한 지역구에서 자기들끼리 충돌하는 바람에 지금 폭로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공천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이거를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게 용산하고 여당하고 과거 정권처럼 청와대와 여당 관계로 공천을 조율했으면 그것도 당연히 드러나면은 사법 처리될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러면 이렇게는 안 되는데 그 루트가 아니고 김건희 여사가 암적으로 이 커튼 뒤에서 드러나면 안 되는 방식으로 조율을 하고 그것은 여당을 막으려고 하고 이거는 인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 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관철이 안 되고 관철이 된 것도 있지만 안 돼버리고 안 된 게 지금 튀어나오고 이런 개판이 된 것이다. 근본적으로 대통령이 문제 그다음에 대통령 플러스 김건희 여사의 문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다 지금. 장민아 평론가 얘기한 거 제가 짧게 하나만 에피소드를 얘기할게요. 뭐냐면은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즉흥성과 무책임성으로 인해서 빚어진 사례예요. 즉흥성과 무책임성. 용산에서 직원들이 출마하겠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은 대통령이 그래 나가서 잘해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인즉슨 소위 말해서 TK나 PK의 좋은 자리를 어느 정도 보장해 준다라고 당사자들은 인정을 했는데 대통령은
본인이 정치 천재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맨 땅에서 회생해가지고 여기까지 대통령이 됐잖아. 니들도 험지 가서 잘해봐. 약간 이런 분위기가 돼가지고 출마한 사람들이 다 벙쳤다라는 거예요. 교통정리가 하나도 안 되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명이 좋은 데로만 다 가려고 하고 있고 그거를 조율을 한 게 김건희 여사인데 김건희 여사도 한동훈하고는 또 얘기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한동훈은 또 계속 그러니까 한동훈 쪽에서는 왜 여사가 거기에 관여를 그러니까. 하느냐 막 이러는 거지. 원래 한동훈은 김건희 여사의 존재 자체를 인정을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과하겠다라고 한 그 문자 5개 있었잖아요. 그랬죠. 그 제가 국힘 쪽으로 얘기 들은 거는 그 앞뒤로 무슨 문자가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그렇죠. 이 사과가 진정성이 있게 받아들였겠냐. 그러니까 추론은 앞뒤로는 다 공천 누구 이게 다 있는 거야. 이 상황에서 이게 엉망 개판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런 건 조율이 안 돼 버린 거지. 그러니까. 근데 이 이야기 조금만 더 할까요? 그러면 근데 대통령실은 왜 이걸 별 생각 없이 그러니까 야 이거 뭐 그냥 작은 거야라고 지금 생각하고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여러 곳에서 감지가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생각할까요? 야 공천 개입 이건 뭐 별것도 아니야. 그래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도 거의 제가 알기로는 대다수가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 제가 들은 것도 대통령실도 그런 분위기라는 거야. 출입 기자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아 그냥 뭐 이거 뭐 별거야? 나머지 것보다는 훨씬 더 작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대요. 왜 그렇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소부화에 나오지 않습니까? 저 포도 실 거야. 막 그냥 못 먹는 거 이렇게 이런 식인데 대처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런 정권이 굉장히 취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다 별거 아니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에 정유라가 나오고 태블릿 PC가 나와서야 그때 이거 뭐냐 하고 하다 넘어갔다 그랬지. 그 전에는 아무 위기가 없었다고 봤다니까요. 대표적인 게 정진석 비서실장입니다. 그때 새누리당 원내대표 하면서 제가 직접 많이 들었거든. 정진석 그 같이 국방위 하면서 나 야당의 공세야 뭐 하는데 진짜 그래 생각하더라고. 진짜로 진짜로 그래 생각하다가 태블릿 PC 때 처음 위기감을 느꼈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어떤 자기 기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전부 다 이거 저 시스템 공천한 거니까 별거 아니고 지들끼리 한 얘기로 치자. 그게 오늘 이게 아침에 그 시선 집중에 나온 그 국민의힘 사무총장 장동혁의 오늘 발언도 그래요. 거기에도 뭐냐면 그분들끼리 얘기입니다. 거기는 그분들끼리 장동혁 의원은 여러 뭐 중원부원 했는데 잘 들어보면은 모른다는 취지예요. 난 몰라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제가 볼 때는 심리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난 몰라. 서로 간에 불리한 거는 몰라. 그쪽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할 거고 어차피 상관없어. 뭐 우리가 했나? 뭐 이런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장동혁 사무총장은 친한계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쪽에서는 지금 몰라. 그쪽이 잘못했지. 이런 분위기인 것 같고 아까 이제 대통령실 분위기 말씀하셨잖아요. 거기도 이게 예를 들면 아까 김종대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지적 의식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있으면 각자 걱정을 막 하면서 이러다 큰일 납니다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책임지나? 내가 책임지나? 그렇다. 리더가 걱정을 하면 그 걱정하는 분위기에 또 이게 또 나름대로 이제 기대에 부응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할 겁니다. 근데 리더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대통령실이 뭐 누가 책임집니까? 책임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미뜨미지근한 거예요. 나 안 잘리면 되는 거네. 그렇죠. 리더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정치란 건 원래 이렇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선거라는 거는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선거할 때. 패밀리 비즈니스를 한 거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인식 그리고 공천이라는 거는 원래 대통령하고 뭐 뒤에서 커튼 뒤에서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리더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위기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국민의힘 사람들은 지금 심리적으로 이미 거리감이 이만큼 있어가지고 뭐 잡혀가는 건 내가 아니다 이런 분위기가 아닐까. 내가 아니다. 근데 여기 하나가 이제 또 하나 그러니까 저도 동의해요. 뭐냐면은 한번 쉽게 얘기하면 사정기관은 우리가 장악하고 있다라는 자신감이에요. 제가 보기엔 이거를 문제를 삼으려면은 각 잡고 하면 문제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검찰 장악하고 있는데 뭐 누가 이거를 하겠어? 이렇게 지금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박근혜 때도 검찰 장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어느 순간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들어왔어. 사실은 이게 순식간이 기류가 바뀌는 건 순식간이고 아까 전에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그 지금 김건희 JTBC 보도, JTBC 네. 보도 어디서 난 거냐? 지금 검찰이 심상치 않아요. 물론 수뇌부하고 밑에하고는 그렇겠죠. 다르지만 지금 심상치 않다. 제가 보기에는 네. 결국은 균열은 제가 보기에는 검찰에서 나기보다는 특검에서 나고 여기에서 검찰이 따라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심우정이 장악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그건 의심스러워. 예, 아직은 사실은. 시기상조죠. 장악했다고 보기에는. 예. 근데 이런 전반적인 그 분위기를 보니까 일단은 김건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동훈 대표가 지도부에서 단 한 번도 입장을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가요? 예. 대표되고 2달 반 동안에 어떤 논평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단지 야당이 특검법을 낼 때 그거에 대한 반응을 한 것이지. 뭐 디올백도 무혐의 처리한 거, 주가 조작 그 판결 난 거 한 번도 입장을 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윤핵관들이 띄워줘야 되는데 용산의 입장에서는 거기가 일렬의 돌격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그 전선이 입 닫고 있잖아. 와해됐고 예. 김영선 의원 사건이 터졌을 때도 예.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예. 그런데 그 윤핵관이 해야 될 일을 이준석이 대신 해주고 있는 게 그러네요. 예. 갑자기 네. 판이 이제 저도 헷갈리는 거지. 이준석은 왜 그러는 거야? 그건 이제 다른 사연에 다른 이유가 같이 있는 거고. 묶여 있는 묶여있기 부분이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제가 요거는 네. 제가 취재한 것과 그동안의 정보를 다 해서 이제 재해석, 재구성 뭐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명태균은 원래 옛날 90년대 그쪽에서 핸드폰 팔던 사람이에요. 창원 거창 쪽에서. 예. 그렇게 시작했다가 그다음에 텔레마케팅을 합니다. 텔레마케팅 회사를 세워가지고 그러다가 여론조사 회사를 해가지고 정치권하고 이제 인연이 있었던 건데 텔레마케팅이라는 거는 결국은 개개인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정보를 알고 그러네. 이거가 하니까 이게 지역에서 작은 단위에서는 특히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남, 창원 이쪽에 거점을 잡아가지고 그쪽에서 오랫동안 잔뼈가 굵은 사람은 그냥 뭐 언론 보도 이제 저기 뉴스토마토 보도 보면은 좀 특이한데 약간 직관을 가진 사람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약간 사기꾼 냄새 났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새로운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 이게 좋네요. 탐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네요. 자, 김영선은 비례 2번 한 다음에 고양시에서 2번 한 다음에 고양시에서 2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도가 민주당 텃밭화가 돼가는 이 과정에서 여기에서는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PK로 튀어 이게 된 거야. 그러니까 갔는데 처음에는 이제 경남 도지사 나오려고 그랬는데 공천 못 받고 예. 뭐 이렇게 정치적 낭인이 될 것 같은데 얘를 만난 거야. 그러니까 명태균 70년생 명태균을 만났는데 뭐가 있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미래한국연구소라는 거를 세웠는데 대표이사가 저 김영선이었어요. 미래한국연구소가 뭐였냐면은 여기에서 여론조사 의뢰해가지고 계속 여론조사 돌려가지고 했던 거예요. 피해 날에 그때 윤석열 어제 아주경제 보도 보면은 윤석열 대선 그것도 여기 미래한국연구소에서 돌렸다라는 거 아니에요. 의뢰해가지고 그래서 피해 날이나 뭐 여러 언론 여론조사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그 아주경제 보도를 보면은 유독 윤석열께 잘 나왔다라는 거예요. 지지율이. 그래서 맞아요. 조작이라는 얘기는 거기다 안 써놨지만은 예. 그래서 심지어는 머니투데이가 같이 하다가 끊어버립니다. 이거 이상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끊어버렸다라는 내용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고 김건희 쪽 윤석열하고 만난 거는 검찰총장 그만두고 2달 뒤엔가 만났다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 쪽에서도 이제 윤석열 쪽에서도 굉장히 이제 다급한 거지 사실은 이제 앞으로 대선을 하려면. 그런데 이쪽에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하니까 그리고 몇 가지 조언을 해줬는데 여사 쪽에. 예. 근데 그게 좀 잘 맞아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본인은 역술인이라고 하면 역적을 내지만은 그런 식의 조언도 몇 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래저래 이제 맞아 떨어진 거지. 그래가지고 보궐선거 때 사실은 그때 이제 김영선을 푸시를 해가지고 결국은 김영선이 이제 그때 지방선거 보궐선거 때 이제 공천에 받아가지고 이렇게 된 거고 거기가 사실은 캐시카우였던 거지. 그러니까 지금 언론 보도 보면은 오늘
절반 월급의 절반 월급의 절반을 가져갔다며요. 그러니까요. 상납하기로 해가지고 그게 9천만 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영선을 낙선하면 안 되는 거야. 이번 총선에서도. 왜냐하면 돈이 계속 꽂히는데. 계속 그러네. 그러니까 국힘에 가가지고 이거 공천 이거 개입한 거 폭로하겠다라고 협박도 하고 개혁신당 끌고 가가지고 딜도 하고 민주당하고도 심지어 장윤성 기자 얘기하면은 민주당하고도 중진들 찔러봤다라는 거 아니에요. 김건희가 폭로할 테니까 그렇죠. 이거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명태균은 그래야 될 이유가 있는 거고 이준석 입장에서 보면은 이준석은 사실은 명태균한테 도움을 받았어요. 당대표 선거할 때 어디까지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으나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어쨌든 그 의원들하고도 관계가 있고 그러면 당원들한테도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그럼 한 표가 아쉬운 당대표 선거에서 명태균한테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데 안 받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명태균하고 친하기 때문에 명태균, 김영선, 천하람, 이준석이 7부사에서 만난 거예요. 그렇죠. 만났는데 그쪽에서는 일단은 김건희가 폭로하겠다. 그리고 구체적인 거는 여기 와서 보여주겠다라고 하니 간 거고 이준석이 보기에는 천하람이 남아가지고 그 기자회견문까지 작성을 했잖아요. 남았다고 그렇게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보기에는 그때 개혁신당의 상황이 이낙연하고 헤어지면서 너무 어려웠어. 그러니까 이거를 아마 호재로 삼아가지고 뭔가 좀 이슈를 만들 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개혁신당의 입장에서 보면은 1번이나 3번의 비례를 줘버리면은 이거는 개혁성이 확 떨어지지. 수돗물 떠먹은 사람을 1번이나 3번을 주면은 이제 개혁신당 망하니까 다 반대하고 그러니까 이준석도 이 1번, 3번은 값어치가 안 맞는다라고 해서 이제 킬을 한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 생각보다 국힘의 여러 인사들하고 너무 가까워요. 오세훈 서울시장 보궐선거할 때도 개입했다라는 여론조사 돌렸을 때 약간의 명태균이 했다라는 게 있고 이준석하고도 여론조사 돌렸을 때 뭐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이 범보수 이 경남 지역에 아킬레스가 뇌강 같은 거다. 이게 그래서 결국은 명태균 게이트가 정권 게이트로 지금 번질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굉장히 높아요. 이게 지금 한동훈은 왜 독대를 하자라고 한 걸까요? 그러니까 김건희 이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였을까? 아니면 뭐였을까? 저는 김건희와 의정대란 두 가지가 핵심이었을 거라고 봐요. 예, 그래서 일단은 민심 수습책으로 이 두 가지에서는 돌파구가 열려야지 이러다 위험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 그 낌새를 눈치채고 용산에선 차단한 것 같거든요.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아까 삼자 그것도 용산에선 거절했다는 거 아닙니까? 글쎄 그렇게 말도 못 끊어게 하는 게 그게 언제까지 갈 수 있지 그런 게? 아니 그러니까 이제 다 있는 자리에선 하는데 거기서도 하는데 분명히 체코 갔다 온 성과 이제 떡 벌어지게 하고 체코의 성과가 없잖아요 지금. 아니 우기면 돼. 우기면 돼. 본인들은 있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그런 다중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한동훈은 고립되거나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 다 한마디씩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구워버리고 삶아버리고 튀겨버리려는 만찬인데 그러니까 지금 갔다 와가지고 한동훈은 더 앞으로 정치가 힘들죠. 가서 뭐 했냐 이 소리 나올 거 아니야. 그러네. 가서 뭐 했냐 지금 민심 수습책도 없고. 한동훈 입장에서는 돌파구를 마련해야 다음 차기 대선 후보가 될 텐데 그게 지금 점점점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언제 시점이 될지 모르겠지만 당 대표직 걸고 던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별로 시간 안 남았어 한동훈도. 그러니까 이제 원래면 1년 반 전이면은 내년 9월에 이제 그만둬야 되나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가 됐든 이대로 한동훈도 약간의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즉흥성이 있고 소위 말해서 지난번에 비대위원장 할 때도 그때 4월 1일 날 대통령 담화문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나 또 못하겠다라고 직 던지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보고 명분도 쌓고 그러면서 뭔가 승부수를 띄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모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명분으로 어떤 타이밍이 될지 모르는데 완전히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파국 그걸 반윤으로 돌아선다라는 시그널이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언제 던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전 이건 개인적인 추론인데 여러 루트로 들어봤을 때는 지금 어쨌든 한동훈도 뭔가를 좀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내에 그 국회의원들의 기류가 심상치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심상치 않은 게 본인들이 나서겠다는 게 아니라 본인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본인들은 드러내놓고는 안 하고 다 근데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동훈한테 하는 거예요. 대표님한테 하는 거죠. 대표니까. 네. 닌 그럼 왜 대표가 됐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제 한국일보 기사를 보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합니다. 대표되고 100일 안에 개혁은 해야 한다.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 2달 됐는데 예. 한동훈 대표를 뭘 개혁을 하라고 지금 대표를 만들어 놨습니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관계를 네. 재정립하고 정신을 차리게 만들든가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 정신 차리게 만들든가 못하겠으면 완전히 뭔가 선을 쫙 그어가지고 국민의힘하고 뭐 별개의 어떤 존재로 인식을 시키든가 당신이 전면에 서가지고 그런 걸 해라 라는 걸 주문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수 재건을 하라는 거를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예. 이런 거를 요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 본인이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못해요. 칼을 쓱 빼다가 말고 그냥 멋있는 척만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계속 가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서면 아마도 주변에서 도와주시겠죠. 우리 조선일보, TV조선, 보수 언론에서 예. 아니 채널A나 이쪽은 제가 볼 때 요즘에 보수 언론 종편 지형이 약간 지금 그렇지. 약간 바뀌었어요. 예, 예. 그래서 아주 복잡하더라고. 예, 조선일보나 TV조선 일부에서 예. 한동훈한테 호응을 할 수도 있고 근데 또 이게 한동훈한테 약간 기대를 지금 접은 부분이 있거든요 또. 근데 나서면 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뭔가가 진행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한동훈의 다음에 달렸다. 다음 크기가 얼마나 키워지는지에 달렸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부지리가 될 수도 있는 게 자꾸 밀어내는 쪽이 있단 말이야. 한동훈을 계속 야 나가 너 어차피 우리 당 사람도 아니었잖아 라고 밀어내는 홍준표 같은 사람이 있어. 그리고 꾸준히 활동을 해. 근데 그 사람들이 영남 쪽에 이제 거대하게 자리 잡고 있고요. 그 사람들이 기존의 국회의원들이야.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제 김민하 평론가가 이야기한 국회의원들 중에서 야 당을 그래도 이거 다 망하겠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수도권 언저리에 있는 완전히 영남은 아닌 또는 영남의 전직 국회의원이었던 뭐 이런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좀 압박감을 가지고 있지만 기존의 세력들 특히 영남을 중심으로 한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그냥 나가. 어차피 내 당이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당을 다시 장악하고 이 생각을 하고 있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잘 싸워라. 수도권은 어차피 내 거야. 이렇게 어부지리를 생각하고 있는 그게 빤히 지금 보이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홍준표 시장 말씀하시면 네. 그 홍준표 시장도 다 윤석열 대통령 코드 맞춰주는 그 홍준표 대구시장도 김건희 여사 문제는 어떻게 못하잖아요. 지금. 그렇지. 김건희 여사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자 이 그렇지. 분위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요거를 사실 약한 고리로 봐야 되는 게 상식적인 부분인데. 근데 칼을 뺐다 이게 그렇죠. 꼭 이준석처럼 한동훈도 분명히 얽혀 있는 게 있단 말이지. 물론이죠. 고발 사주부터 해가지고 얽혀 있는 게 없을 수가 없잖아. 근데 그러면 만약에 진짜 내전이 일어나 버린다. 그러면 윤석열 측에서도 가만히 있나? 서로 간에 지금 아는 게 너무 많은데. 그때는 우리가 여기서 그 모든 걸 다루면서 네. 이제 한바탕 웃음으로 이제 한바탕 웃음으로 지나가는 것이죠. 네. 그 시기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거 저 옛날에 제발. 한나라 망할 때하고 똑같아. 그 간신들이 나라를 거덜을 낸다니까요. 완전히 거덜내네. 그리고 서로 간에 거덜낼 능력을 갖고 정보를 갖고 이게 있기 때문에 한나라 망할 때 얘기하면 삼국지 얘기 아닙니까? 그게. 네. 그래서 삼국지가 생긴 거예요. 삼국지 얘기하면 1시간 동안 또 얘기를 할 텐데 우리가. 그만합시다. 나중에 김종대의 삼국지 특집 한번 하죠. 제갈량의 출사표 읽어봐. 그 이전에 나라가 어쩌다 이래 망했냐고 하면서 네. 간신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잖아. 김종대의 출사표로 한번 하시죠. 나는 왜 출사표. 국방부 장관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네, 걸로. 좋습니다. 최영의 정치분석 여기까지 하고요. 김종대 전 의원, 김준일,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